빨래 안 빨았니? 도대체 무슨 냄새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구나. 비열한 말을 내뱉는 일본 여학생을 향해 죽일 듯 달려드는 한국 혼혈 학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요?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퀸즈 플러싱에 살고 있는 에이미 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며 매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의 진돗개인 맥스를 만나고 나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맥스가 저와 제 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여준 놀라운 반응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맥스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었는지 그 특별한 순간을 나누고 싶어요. 저의 삶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평범했어요. 엄마가 유방암에 걸리기 전까지는요. 엄마는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그리고 6살짜리 남동생 메이슨과 함께 셋이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생도 많으셨지만 아버지를 만나면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다고 하셨죠. 아버지와 엄마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시지만 속 깊은 사랑을 아는 엄마는 언제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셨죠. 두 분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고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제 자신을 탓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사춘기 시절에 엄마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반항심이 강했던 저는 엄마와 자주 다퉜고 때론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했어요. 엄마는 많이 참으셨고 제 감정을 받아주셨지만 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좀 더 성숙하게 행동했더라면 엄마가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때의 제 행동이 엄마의 병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해요. 아빠는 제가 엄마에게 큰 행복을 주었다고 위로해 주셨지만 엄마를 잃은 슬픔과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원래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점점 더 일에만 파묻혀 지내셨지요. 슬픔에서 도망치듯 하루 종일 일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서류를 검토하거나 전화로 업무 얘기를 하셨어요. 메이슨을 위해 최소한의 집안일은 하셨지만 서로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죠. 어쩌면 아버지는 슬픔에 잠기지 않기 위해 그저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계셨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저희와 이야기하며 농담도 잘 던지셨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와의 시간을 피하는 것 같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메이슨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와 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침묵과 어색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메이슨은 아버지를 향해 웃으며 뛰어가고 아버지도 그럴 때면 잠시나마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저는 아버지가 슬픔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나마 저희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는 엄마의 여동생, 은희 이모였어요. 이모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를 자주 찾아와 도와주셨고 특히 아버지를 대신해 메이슨을 돌봐주셨어요. 이모는 항상 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저희를 돌보셨지만 그녀 역시 슬픔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모는 엄마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셨고 그런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의 위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집안은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곁에 없다는 현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일인지 매일매일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꽤 유명한 명문고에 다니고 있어요. 제 성적은 항상 우수했고 리더십도 있어서 학급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하지만 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숨겨진 상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차별이었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외모나 인종 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지만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차별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서 반장 선거가 있을 때 저도 정말 출마하고 싶었어요. 학급을 이끌고 친구들과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제 성적도 좋고 리더십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반장 선거에서 동양인이 당선될 수 없다는 차별적인 시선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선거에 출마해도 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억울해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능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일본인 친구인 아야카 요시다와의 갈등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야카는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하는 척했지만 늘상 비꼬는 말을 자주 던졌습니다. 동양인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래? 라든가 네 주제에 무슨 반장이니? 그냥 좀 조용히 살아. 같은 비아냥거리는 말들로 저를 자극했어요. 그때마다 대응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생각이 되어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야카의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야카는 더 잔인하게 제 감정을 건드렸어요. 빨래 안 빨았니? 도대체 무슨 냄새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구나. 이처럼 비열한 말들을 내뱉으며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그녀의 이런 발언들에 상처받으면서도 저는 그저 참고 넘기려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야카는 결국 저의 한계를 넘는 모욕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비꼬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아빠, 새엄마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몸이 건강한 분이어야 할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을 건드렸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앞에 불꽃이 튀고 가슴속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흐르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달려들어 팔을 꺾어버렸죠.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야카는 엄마의 죽음조차 조롱거리로 삼았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었거든요. 태권도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고 인내와 존중을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함부로 폭력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동안 저는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도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와서 저를 뜯어말렸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지요. 아야카는 바닥에 앉은 채 저를 노려보며 팔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당연히 학교에서는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은희 이모에게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아버지에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분명 더 슬퍼하실 테니까요. 전화를 받으신 이모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채신 듯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는데 눈물이 차올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요. 이모한테는 그동안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걱정 말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이모는 제가 이 일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이해하셨어요. 언젠가는 이 일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제가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잠시 덮어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이모의 품에서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 그리고 엄마의 부재 속에서 느낀 외로움과 죄책감들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아야카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온몸으로 불을 과시하는 듯한 치장을 하고 학교에 나타났어요. 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은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부자의 기품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으스대며 자랑하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부터 천박하고 가벼워 보였지요. 제가 이모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아야카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흘기더니 곧바로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들었는데 누구시죠? 그 말은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엄마가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들의 태도는 몰상식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이모는 애써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저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깔보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들은 아야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아야카가 팔이 아파서 공부할 때 글씨조차 쓸 수 없을 정도라며 상황을 과장하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지장이 생기니 성적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야카가 평소에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수업 시간에 질문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학업에 관심도 없는 아야카의 성적을 핑계로 내세우는 모습에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과장하며 아야카를 감싸려는 태도는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이모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두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명확하게 들어보자는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모의 태도에 아야카의 부모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으스대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이 사단이 난 거라며 상황을 단순화하고 문제의 본질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행히도 제 친구들이 평소 아야카의 말투와 행실에 대해 증언해 주었어요. 아야카가 저를 포함해 여러 학생들에게 비열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를 파악한 선생님은 중재에 나섰어요. 선생님은 양쪽의 말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서로의 감정이 얽힌 복잡한 문제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야카 학생이 했던 말들이 에이미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에이미가 폭력으로 대응한 것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야카의 부모님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딸이 먼저 상처받았다. 팔이 아파서 글씨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야카만 피해자로 만들려는 그들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일본인들이 원래 조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번 일을 보니 다 헛소문이었던 것 같네요. 이중적이고 무례한 인간들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선생님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셨는지 양쪽 모두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이모와 함께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우리는 아야카와 그녀의 부모님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차에 타려 하고 있었죠. 아야카의 엄마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한국 애들하고 엮여서 우리가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 그 말에 또다시 울컥했지만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이모는 아야카의 엄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러곤 당황한 아야카 엄마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작은 말로 무언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그녀가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지 않겠어요? 가식적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버렸지요. 아야카의 아빠도 놀라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사래만 치며 서둘러 차에 타려고 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당당하고 오만하게 굴던 아야카의 엄마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모는 그저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아야카의 가족은 서둘러 차에 탔습니다. 차가 급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이모, 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모는 갑자기 크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 봤니? 거기서 나오는 대사를 한번 써봤어. 아갈머리를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했지. 원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대해야 알아듣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차분하고 고상한 이모가 그런 말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평소에 이모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모님이 드라마 속 명대사를 활용해 저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아야카의 엄마를 완전히 제압하신 거죠. 이 상황을 떠올리면 통쾌하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빠도 자신의 슬픔을 견디느라 저한테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아빠는 제가 말을 걸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저에게도 슬픔을 견딜 시간을 주셨던 걸지도 몰라요. 아빠도 그 슬픔 속에서 저를 존중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수업 중에도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됐고 친구들과도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점점 식욕도 사라져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안해지셨겠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려고 애쓰긴 했지만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의 부재는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다가왔죠. 방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틀어박혔어요. 할 일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어요. 그저 유튜브를 켜고 시간을 때우듯 영상을 보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죠. 성적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종종 아이들과 시비가 붙기도 했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엉망이었어요. 이모가 출장 때문에 몇 주 동안 우리 집에 들르지 못했는데 돌아온 이모는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온 집안은 쓰레기와 쌓인 설거지로 지저분했고 메이슨의 장난감과 저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모는 즉시 청소업체를 불러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분위기를 바꿔야 해. 이모의 말에도 솔직히 저는 아무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어요. 이모는 아빠와 상의를 한 후 새로운 가구도 들여놓고 집안 분위기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치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라도 담긴 듯이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모는 저에게 이제 엄마의 물건을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도 슬프게 들렸어요.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건 엄마가 정말로 우리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모는 꼭 해야 할 과정이라고 하셨지요. 엄마의 옷장을 열었을 때 익숙한 엄마의 향기가 제 코끝을 찔렀어요. 저는 스웨터 하나를 꺼내어 입어보았어요. 그 포근한 감촉이 엄마의 품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듯 했죠. 엄마의 물건들을 보자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벼락처럼 저를 덮쳐왔고 그날 비로소 엄마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이모는 출장 기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모부는 건축구조 기술사였거든요. 아야카의 아빠가 건물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셨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건물은 온통 불법 구조물 투성이었죠. 건물 곳곳에 안전규정을 어긴 부분이 많았고 이모부는 이를 꼼꼼히 살펴보셨다고 해요. 그 후 이모부는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고 아야카의 아빠는 그로 인해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죠.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모부는 아야카의 아빠에게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아야카가 에이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요구하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며칠 전 쭈뼛거리며 사과했던 아야카의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그 얼빠진 표정이란 지금 생각해도 코웃음이 나네요. 불법적인 일을 벌여놓고 일이 커지자 그제서야 억지로 사과하다니. 저는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만했던 아야카의 얼굴에 담긴 무력감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은희 이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에이미,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떨까?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강릉에 가보면 조금은 마음이 나아질지도 몰라.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엄마가 살았던 곳을 직접 가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강릉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바다를 보러 갔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듯 했어요. 엄마도 이 바다를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모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 평온한 바다의 풍경이 제 마음속 깊은 슬픔을 잠시나마 덮어주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우리가 식당으로 가는 길에 작은 강아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 강아지는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저는 무심코 귀엽다고 느껴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핥는 강아지는 너무 포근했고 검은 눈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모는 그런 저를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기견 센터에 한번 가볼까? 이 강아지처럼 귀여운 친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유기견 센터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작은 진돗개를 발견했어요. 다른 강아지들은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 진돗개는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제 시선은 자꾸만 그 강아지에게로 향했어요. 그 순한 눈동자 속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죠. 이 진돗개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걸까요? 이모도 그 강아지를 바라보며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으셨고 센터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진돗개는 강아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똘똘하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충동 분양을 받은 거죠.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진돗개가 덩치가 커지자 못 키우겠다며 저희 센터에 데려오게 됐어요. 강아지를 키우려면 지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강아지의 슬픈 눈빛이 더 이해가 됐어요. 센터의 다른 유기견들도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엄마처럼 곧 하늘나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이모는 저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다 같이 행복해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작은 진돗개가 마치 우리의 말을 이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저에게 다가와 손을 핥았어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곤 이름을 맥스라고 지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맥스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제 삶은 다시 밝은 빛을 찾기 시작했어요. 맥스를 데려온 이후로 제 삶에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진돗개 산책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매일 외출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았던 운동도 꾸준히 하게 되었죠. 산책을 하면서 맥스와 시간을 보내다 보고 자연을 접하다 보니 저 자신을 조금씩 다시 돌보게 되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예전의 무기력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 변화가 생기자 아빠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빠는 그동안 말없이 일에만 몰두했었는데 요즘은 가끔 농담도 하시고 예전보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맥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아빠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맥스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웃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맥스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제가 주방에 있을 때였어요. 접시를 꺼내려고 선반을 꺼냈다가 깜빡 잊고 닫지 않아서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모서리 쪽에 긁혀서 상처가 났었죠. 그때부터 맥스는 선반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튀어나온 게 있으면 앞발로 닫아주거나 조심하라고 그 주위에서 컹컹거리곤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슬프거나 피곤해 보일 때면 아빠 곁에 조용히 앉아 위로하듯 함께 있어주기도 했어요. 사람처럼 꼭 끌어 안아줄 때도 있었지요. 아빠는 그런 맥스를 보고 농담을 했어요. 맥스 몸 좀 살펴볼까? 어딘가에 지퍼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맥스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닐까? 하시며 웃으셨어요. 우울하고 예민했던 저는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진돗개 맥스는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 떨어져 사는 건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맥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진돗개 맥스가 2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동생 메이스는 맥스와 함께 집 앞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메이스는 재롱을 부리는 맥스를 따라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남성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이웃집에 커다란 개가 미친 듯이 우리 쪽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빠는 놀라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검은 개는 이미 빠르게 달려들고 있었고 남동생 메이슨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가려 해도 그 거리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메이슨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검은 개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맥스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맥스는 메이슨 앞에 서서 귀를 쫑긋 세우더니 곧바로 메이슨을 밀쳐 안전한 위치로 옮겼습니다. 맥스는 몸을 낮추며 메이슨을 자신의 배 아래에 보호하면서 검은 개를 향해 몸을 던졌어요. 맥스는 자신의 작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덩치 큰 개를 밀어내며 절대 남동생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검은 개와 맥스가 서로 엉켜 싸우는 동안 메이슨은 무서워하며 비명을 질렀고 휘청거리면서도 맥스가 만들어준 틈을 타 마당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맥스는 한 번도 훈련받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황급히 달려온 이웃집 남성이 검은 개를 진정시켰고 아빠도 메이슨을 품에 안았어요. 그때에도 맥스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검은 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개가 완전히 제압되자 맥스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메이슨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듯이 주위를 살피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꼬리를 바짝 세운 채로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메이슨이 무사히 우리 품에 안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맥스는 많이 놀라지 않았냐는 듯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메이슨을 쳐다보며 다정하게 앞발로 툭툭 건드렸어요. 그날 우리 가족 모두가 맥스의 용맹함에 너무 놀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맥스가 가진 본능에 정말 놀랐어요.
평소 맥스는 얼마나 순한지 풀밭에서 나비와 장난치듯이 뛰어노는 모습만 봤었거든요. 가끔 고양이와 놀 때도 조그만 녀석이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맥스였어요. 그래서 맥스가 이렇게 무섭도록 용맹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맥스가 메이슨을 구한 사건 이후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맥스가 보여준 용맹함과 충성심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고 싶었죠. 진돗개는 본래 한국에서 기원한 견종으로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성격으로 유명하다면서요? 위험이 닥치면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하던데 진돗개의 용맹함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맥스가 그날 메이슨을 구할 때 보여준 그 행동이 바로 진돗개의 본능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뉴스에서 본 또 다른 사례는 제 마음을 더욱 감동시켰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공원에서 70대 노인과 그의 4살 손자가 산책 중이었어요. 사나운 핏불 테리어 2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함께 있던 진돗개가 두려움 없이 자신보다 훨씬 큰 핏불들에게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맹견규제법이 없어요. 꼭 사건이 터진 뒤에 이 난리가 나죠. 한국은 맹견을 산책로나 공공장소에 데리고 다닐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규제도 엄청 엄격하다면서요? 그렇게 되어야만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제어가 어려운 핏불의 특성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어요. 핏불은 힘이 세서 성인 남자 2명이 맡기에도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키우지 못하고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들개가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핏불은 투견 목적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한번 문 것은 놓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핏불들이 달려드는 순간 진돗개는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4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몸 곳곳이 물려 상처를 입었는데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끝내 2마리의 핏불을 제압했죠. 이날 사건으로 그 진돗개는 다리를 다쳐 평생 절뚝이며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거는 그 충성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지요. 여러 마리의 핏불이 달려들었어도 도망가지 않고 주인을 지키는 견종은 진돗개가 유일할 거라는 인식이 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혹시 돌아온 백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의 지극한 충성심에 감동받아 그를 기리기 위해 동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 20년 전 전라남도 진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대전으로 팔려갔던 박복단 할머니의 백구가 무려 700리기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의 빈사 상태였다고 합니다. 백구는 어떻게 그 먼 길을 헤치며 집을 찾아왔을까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돌아왔을 백구를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저 또한 맥스를 보며 용기를 얻고 건강을 되찾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사랑하는 가족 맥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